그렇죠. 네. 이게 지금요, 결정적으로 김무성 의원 지역구, 지역 당협위원장은 안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친박이다, 친이다, 뭐 막 그 큰 라인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는 집권 과정을 보면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면 되게 이제 전리품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이 당협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러면 복당한 바른정당 갔다가 철새 귀환한 그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복당파에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직을 주거나 당협위원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진짜 어떤 순간이지만 홍준표와 김무성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어부지리 하려고 짱 보고 이게 정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김무성은 지금 참으로 착잡한 그리고 철새 귀환의 쓴맛을 지금 온전히 맛보고 왜 당권을 놓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바른정당 같은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에 대한 배신감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거 한번 던져볼게요. 네. 색다른 시각으로 던져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물론 당대표가 자기 친홍 당화시키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친박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한테 감정이 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친홍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어차피 누군가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구조인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무성도 아직 당협위원장 자리에 안 줬어라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남겨둔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막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머리를 회전하면서. 우리 같은 이제 그 속물들은 짱구 굴린다고 합니다. 표현을.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과정은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리 남양주를 보면요. 박창식 잘렸어요. 구리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알뜰하게 챙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덕션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PD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그런저런 인맥으로 박근혜 대통령 총애를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온 현역 자유당 의원이 박창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챙기니까 그 당협위원장도 박창식한테 뺏겼던 거거든요. 근데 참 세월이 바뀐 거죠,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 친박,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서청원 계열이다, 또 홍문종 계열이다라고 알려졌던 그 남양주의 갑을 지역위원장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친박 핵심인 지금 주모 의원,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친박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디바이드 앤 롤. 그러니까 분열 정책이죠. 친박 분리 정책.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게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항맥이 있나? 저 성향이 좀 그런가? 뭐 다 분석해서 그런 과정이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의원도 저는 좀 이따가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서청원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보면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서로 섞이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봐요. 자기들 아우라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입장에서는 소가리가 엄청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또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이게 김무성한테 기다려달라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어차피 목줄은 본인이 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대표니까.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어느 당도 당대표 흔들기가 힘들죠. 근데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흔들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하겠다니까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건. 선거 앞둔 이합 집산이 그게 이제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위험 요인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흔들어서 내 살 길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예측해 보는 게 지금 이제 경기 동북부의 맹주, 친박 맹주가 홍문정 의원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문종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어떤 관계냐면 일시적 휴전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네. 표도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어. 예, 그래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친박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홍문종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김무성에게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해. 너는 한 단계 낮은 급이야.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복당파들은 당협위원장 주고 일부는 안 주고 하는 방법으로 네. 다 주면 생기는 반발도 무마하고 복당파라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아 하는 그런 인증도 좀 되고 그렇죠.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들이 일할 때 우리가 옛날에 통합도 하고 뭐를 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를 하질 않아요. 그냥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세력을 보면 참 저 진짜 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웃고 그러실 것 같은데 결국은 끝은 다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킨 세력은 결국은 국민적 동의가 오는데 원칙 없이 지금 그걸 일종의 뭐 그게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술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네. 홍준표가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저쪽의 분위기 보도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로 김무성이 부글부글 한다는데 그렇다고 김무성이 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테러가 막힌 상태. 또 나가면 그냥 바보 인정인 거고 당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정말로 고립무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손을 내밀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복당파의 수장 비슷하게 김무성 의원이 계속 얘기가 되면 김무성 의원 지역구 정도는 보장하는 게 과거에 자유한국당 네. 쪽의 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셈법을 과감하게 깬 거죠. 그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그 또한 예측 불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홍 선생이 승부사이긴 승부사예요. 어떻게 바로 옆에 최고위원을 그렇게 잘라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 기존의 그쪽 진영의 문법, 자유한국당의 문법도 다 깼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홍준표를 평생 처음으로 칭찬하게 됐다. 유해에 잘라낸 거. 일단은 직원을 쳐내놓고 보자. 사람도 아닌 사람들 옆에다 놓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MBC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에서는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MBC 보도는 어. 다음 주부터 정상화된다고 하더군요. 최승호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SNS 등에 보면 예. 26일 저녁 8시에 MBC 뉴스데스크 지금 임시로 뉴스하고 있거든요. 네. MBC 뉴스데스크가 재개되는데 네. 앵커에는 이제 해직 기자 출신의 박성호 기자하고 손정은 아나운서가 맡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쫓겨나기 전에 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팀이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5년, MBC의 치욕의 5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네요. 아, 그 의미는 굉장하네요. 그 네, 느낌이요. 네, 네, 그거예요. 야, 어쨌건 사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승호 사장을 어떤 스탠스로 볼 거냐. 최승호 사장은 그냥 PD고, 예, PD고 정파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MBC가 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는 아니라도 조중동 같지 않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직접 뭐 사장한테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KBS도 MBC도 조중동 쫓아가면서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섭섭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정파적인 바람인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집권하고 나면 모든 정부가 방송이 그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공정성 이전에 네. 공정성 이전에 국가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기계적 중립에 빠져서 뭐 예를 들면 참여정부 말기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 많았거든요. 러시아 가스관 이런 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언론이 흔들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흔들 때 언론 흔들지 마라. 이건 필요한 일이다라고 공영방송이 해주는 게 저는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섭섭함은 뭐냐면 제가 같이 언론운동을 오래 하면서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한테 할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기계적 중립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MBC 뉴스 안 봐요, 아직.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의 공정 보도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 만족시키는 방송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라. 이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25년을 구형했죠. 구형을 했습니다. 네. 뭐 최순실이 소리도 질렀다 그러고 짜증내는 재판에서 짜증내는 모습 보였다 그러고 하는데 얼마 전 재판부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혐의 부정, 네. 또 모든 혐의 모르쇠, 모든 것들은 특검이 강압적으로 한 네. 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최순실이 부정했죠. 지금 2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전에 이제 구형이 25년 되고 증인으로 지금 나왔는데 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게 바뀌고 있냐면 전화했냐 박 전 대통령하고 네. 했다. 소위 말하는 대포폰으로요. 대포폰을 썼다. 40년 지기도 좀 하면 안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삼성 그래 사주더라. 독일에 지금 1심이나 이제껏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삼성 돈으로 내가 독일에 호텔을 샀다 이 얘기는 하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되게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공범 같은 관계예요. 주고받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재용이 모른다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 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모른다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삼성 돈으로 샀다. 네. 나중에 정산하려고 그랬다. 진술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러냐 보니까 딱 시점상으로는 25년하고 뭐 1,100억 벌금 77억 그 추징 구형 받은 그 직후 같아 소리 지르고 그래서 좀 포기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이 잘못하다가는 정말 크게 당하겠다. 그렇게 좀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년 구형하고 나서 정말 내가 평생을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렵죠. 네. 사실은 25년. 근데 25년만 받으면 다행인데 3년은 지금 깔아져 있어요. 이대 그 학사 비리 때문에 3년형을 하나 받아놨거든요. 네. 벌써 25년 구형이 됐는데 그 김세윤 재판부입니다. 그 형사 21분가 거기서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는 1년을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구형이 높다. 구형이 높다라는 이런 인터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왜냐하면 구형은 사실 말 그대로 의견 진술일 뿐이에요. 그렇죠.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예요. 네. 재판부가 구속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형에 가깝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최순실의 상당히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직까지 재판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거든요. 피해자 출석 요구도 지금 특활비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순실은 더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공범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 5년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고 이래 되면 5년보다 더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약간의 스탠스 변경. 그렇죠. 네. 이거는 재판을 임하는 어떤 작전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겠죠. 25년 구형이 됐는데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변호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몇 년 구형될 건가 많이 물어봐요. 피고인들은. 그렇겠죠. 그러면 저번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한 10에서 15년 정도라고 구형이 되고 그렇게 변호인은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구형이 되고 그래서 괴성을 질렀죠. 방에서. 예. 뭐 이랬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최순실이 조금 이게 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약간 자기 어떤 주관보다는 변호사라든지 옆에 어떤 도움으로
말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했다가는 구형도 높고 형도 높아질 거다. 판단한 그렇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인해서 안 되는 객관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딱 그 그거예요. 아까 저 박주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대통령과 대법원을 통화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이미 나와 증거가 있는데. 다 있는 네. 거 그런 것만 일단 객관적인 맞습니다. 것만 예, 인정을 예, 하고 뭐 국정농단이나 삼성 특혜는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죠. 바꿔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형을 내려보려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과학적인 것도 다 부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스탠스를 바뀌었다는 것이고, 자,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을 듣고 있습니다. 제일 끊이지 않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요. 제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예요.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재판도 해야 되고 적폐청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올해 안에 좀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더 가야죠. 조금 더 가야 되고 뭐 내년 초, 내년 중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 뭐 안드로메다 마찬가지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좀 해줘야 자, 됩니다. 하나만 더 네. 해보고 마칩시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근데 지금 그 재판에서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그 우병우 수석 이제 밑에 있었던 사람 하실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예.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챙겨보지 말아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 말은 결국은 최순실 정윤회 조사하지 놔두라.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놔두라. 근데 이 이야기를 윤장석 비서관 누구한테 들었냐면 우병우 수석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지금까지 최순실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완벽한 거짓말임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확인해 주는 네. 거고요. 네. 또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걸 또 한 번 입증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게 곳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독재를 했던 경험이 있고 권력자들이 그 독재 때문에 주변에서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빼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또 다 무너뜨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구속이 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같아요. 이제껏 방어 논리를 폈던 게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거는 뭐 법적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받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직무유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모를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직무유기고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요.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우리가 이 범죄를 최초에 만들 때는 어떤 걸 예상했냐면 아주 하위 말단 공무원이 공무원들의 그 사람들이 뭐 안 해줘야 될 걸 해주고 해줘야 될 걸 안 해주고 이런 걸 예상한 건데 민정수석이면 뭐 장관급 최고의 그 공무원입니다. 네. 이 사람이 했던 거를 단순 5년 이하로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5년 이하면 한 달부터 5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징역이.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말단 공무원 했을 때는 뭐 징역 뭐 몇 월 이래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최고위직 공무원이 이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했으면 약간 형을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법원의 기류도 좀 있고요.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구속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재판 끌어가는 과정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구속된 거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 사찰이죠? 불법 사찰한 예. 혐의 때문인데 이거 말고도 국정농단에 관여한 경위 그렇죠. 효성 사건 처리 과정도 있고요. 본인의 그 넥슨 우전 수석 처가의 강남 땅을 김정주. 특혜매표했다는 거 밝혀야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신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구속한 뒤에 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너무 늦었어요. 네, 맞습니다. 1년을 끌었으니까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윤 전 비서관이 또 우병우 수석이 문체부 간부 8명 뒷조사한 것. 그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증언을 했거든요. 네. 우병우 수석으로서는 점점 어렵게 네, 되는 어렵게 상황이네요. 돼갑니다. 사실 잘 빠져나왔는데 여태까지는 법 미꾸라지라고 네. 불릴 정도로 근데 뭐 사실은 뭐 범미꾸라지고 뭐고 간에 진실 앞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잘못을 저지르면 또 방법이 벌을 없습니다. 받아야 마땅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 일벌백계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이런 일이 앞으로 안 납니다. 이제 우리 후배 세력 사람들이 네.
그런 어떤 위치에 간다 하더라도 아 예전에 내가 민정수석 했던 선배 누구누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형을 받았다라는 게 그럼요.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지금 조국 수석이 이거 우병우 이거 보고 가겠습니까? 그걸? 못해요. 조국수 절대 못해. 원래도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절대 못하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25년을 구형했죠. 구형을 했습니다. 네. 최순실이 소리도 질렀다 그러고 짜증내는 재판에서 짜증내는 모습 보였다 그러고 하는데 얼마 전 재판부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혐의 부정, 네. 또 모든 혐의 모르쇠, 모든 것들은 특검이 강압적으로 한 네. 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최순실이 부정했죠. 지금 2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전에 이제 구형이 25년 되고 증인으로 지금 나왔는데 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게 바뀌고 있냐면 전화했냐 박 전 대통령하고 네. 했다. 소위 말하는 대포폰으로요. 대포폰을 썼다. 40년 지기도 좀 하면 안 되냐? 좀 이런 상황이고요. 삼성 그래 사주더라. 독일에 지금 1심이나 이제껏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삼성 돈으로 내가 독일에 호텔을 샀다 이 얘기는 하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되게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공범 같은 관계예요. 주고받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재용이 모른다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 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모른다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삼성 돈으로 샀다. 네. 나중에 정산하려고 그랬다. 좀 진술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러냐 보니까 딱 시점상으로는 25년하고 1,100억 벌금 77억 그 추징 구형 받은 그 직후 같아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좀 포기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이 잘못하다가는 정말 크게 당하겠다. 그렇게 좀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년 구형하고 나서 정말 내가 평생을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렵죠. 네. 사실은 25년. 근데 25년만 받으면 다행인데 3년은 지금 깔아져 있어요. 이대 그 학사 비리 때문에 3년형을 하나 받아놨거든요. 네. 벌써 25년 구형이 됐는데 그 김세윤 재판부입니다. 그 네. 형사 21분가 거기서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는 1년을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구형이 높다. 구형이 높다라는 이런 인터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왜냐하면 구형은 사실 말 그대로 의견 진술일 뿐이에요. 그렇죠.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예요. 네. 재판부가 구속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형에 가깝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최순실의 상당히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직까지 재판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거든요. 피해자 출석 요구도 지금 특활비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순실은 더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공범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 5년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고 이래 되면 5년보다 더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약간의 스탠스 변경. 그렇죠. 네. 이거는 재판을 임하는 어떤 작전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겠죠. 25년 구형이 됐는데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변호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몇 년 구형될 건가 많이 물어봐요. 피고인들은. 그렇겠죠. 그러면 저번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10에서 15년 정도라고 구형이 되고 그렇게 변호인은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구형이 되고 그래서 괴성을 질렀죠. 방에서. 예. 뭐 이랬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최순실이 조금 이게 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약간 자기 어떤 주관보다는 변호사라든지 옆에 어떤 도움으로
말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했다가는 구형도 높고 형도 높아질 거다 판단한 그렇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인해서 안 되는 객관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네. 그 그거예요. 아까 저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대통령과 대법원을 통화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나와 증거가 있는데. 다 있는 네. 거. 그런 것만 일단 객관적인 맞습니다. 것만 예, 인정을 예. 하고 뭐 국정농단이나 삼성특혜는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죠. 바꿔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형을 내려보려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과학적인 것도 다 부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스탠스를 바뀌었다는 것이고, 자,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을 듣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막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머리를 회전하면서. 우리 같은 이제 그 속물들은 짱구 굴린다고 합니다. 표현을.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음.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과정은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리 남양주를 보면요. 박창식 잘렸어요. 구리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아하.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알뜰하게 챙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덕션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PD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그런저런 인맥으로 박근혜 대통령 총애를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온 현역 자유당 의원이 박창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챙기니까 그 당협위원장도 박창식한테 뺏겼던 거거든요. 근데 참 세월이 바뀐 거죠,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 친박,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서청원 계열이다, 또 홍문종 계열이다라고 알려졌던 그 남양주의 갑을 지역위원장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친박 핵심인 지금 주모 의원,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친박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디바이드 앤 롤. 그러니까 분열 정책이죠. 친박 분리 정책.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게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항맥이 있나? 저 성향이 좀 그런가? 뭐 다 분석해서 그런 과정이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의원도 저는 좀 이따가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서청원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보면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서로 섞이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봐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요 결정적으로 김무성 의원 지역구 지역 당협위원장은 안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친박이다, 친이다, 뭐 막 그 큰 라인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는 집권 과정을 보면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면 되게 이제 전리품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이 당협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러면 복당한 바른정당 갔다가 철새 귀환한 그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복당파에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직을 주거나 당협위원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진짜 어떤 순간이지만 홍준표와 김무성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어부지리 하려고 짱 보고 이게 정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김무성은 지금 참으로 착잡한 그리고 철새 귀환의 쓴맛을 지금 온전히 맛보고 왜 당권을 놓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바른정당 같은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에 대한 배신감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거 한번 던져볼게요. 네. 색다른 시각으로 던져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물론 당대표가 자기 친홍 당화시키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친박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한테 감정이 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친홍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어차피 누군가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구조인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무성도 아직 당협위원장 자리에 안 줬어라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남겨둔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네. MBC 뉴스데스크가 재개되는데 네. 앵커에는 이제 해직 기자 출신의 박성호 기자하고 손정은 아나운서가 맡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음. 쫓겨나기 전에 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팀이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5년, MBC의 치욕의 5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네요. 아, 그 의미는 굉장하네요. 그 네, 느낌이요. 네, 그거예요. 야, 어쨌건 사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승호 사장을 어떤 스탠스로 볼 거냐. 최승호 사장은 그냥 PD고, 예, PD고 정파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MBC가 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는 아니라도 조중동 같지 않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직접 뭐 사장한테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KBS도 MBC도 조중동 쫓아가면서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섭섭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정파적인 바람인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집권하고 나면 모든 정부가 방송이 그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공정성 이전에 네. 국가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런데 기계적 중립에 빠져서 뭐 예를 들면 참여정부 말기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 많았거든요. 러시아 가스관 이런 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언론이 흔들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흔들 때 언론 흔들지 마라. 이건 필요한 일이다라고 공영방송이 해주는 게 저는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섭섭함은 뭐냐면 제가 자기들 아우라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입장에서는 소가리가 엄청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또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이게 김무성한테 기다려달라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어차피 목줄은 본인이 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저 네. 당대표니까.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어느 당도 당대표 흔들기가 힘들죠.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흔들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하겠다니까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건 선거 앞둔 이합 집산이 그게 이제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위험 요인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흔들어서 내 살 길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예측해 보는 게 지금 이제 경기 동북부의 맹주, 친박 맹주가 홍문정 의원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문정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어떤 관계냐면 일시적 휴전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네. 표도 정말 얼마 안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친박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홍문정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김무성에게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해. 너는 한 단계 낮은 급이야.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복당파들은 당협위원장 주고 일부는 안 주고 하는 방법으로 네. 다 주면 생기는 반발도 무마하고 복당파라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아 하는 그런 인증도 좀 되고 그렇죠.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들이 일할 때 우리가 옛날에 통합도 하고 뭐를 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를 하질 않아요. 그냥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세력을 보면 참 저 진짜 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웃고 그러실 것 같은데 결국은 끝은 다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킨 세력은 결국은 국민적 동의가 오는데 원칙 없이 지금 그걸 일종의 뭐 그게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술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네. 홍준표가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저쪽의 분위기 보도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로 김무성이 부글부글 한다는데 그렇다고 김무성이 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테러가 막힌 상태. 또 나가면 그냥 바보 인정인 거고 당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정말로 고립무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손을 내밀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복당파의 수장 비슷하게 김무성 의원이 계속 얘기가 되면 김무성 의원 지역구 정도는 보장하는 게 과거에 자유한국당 네. 쪽의 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셈법을 과감하게 깬 거죠. 그게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는 그 또한 예측 불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홍 선생이 승부사이긴 승부사예요. 어떻게 바로 옆에 최고위원을 그렇게 잘라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 기존의 그쪽 진영의 문법, 자유한국당의 문법도 다 깼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홍준표를 평생 처음으로 칭찬하게 됐다. 유해에 잘라낸 거. 일단은 지금은 쳐내놓고 보자. 사람도 아닌 사람들 옆에다 놓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MBC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에서는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MBC 보도는 어. 다음 주부터 정상화된다고 하더군요. 최승호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SNS 등에 보면 예. 26일 저녁 8시에 MBC 뉴스데스크 지금 임시로 뉴스 하고 있거든요.